안녕하세요. 남도의 화폭에 대해서 강의할 의제미술관의 이선옥입니다. 남도라고 하는 말이 주는 정겨움이 있습니다. 남도는 예로부터 낮은 산과 너른 들이 펼쳐져 있고 이면이 바다로 돼 있어서 또 넓은 갯벌에서 많은 자연 수산물이 해산물들이 생산되는 아주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의 그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먹거리도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도의 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서화를 이끌어간 종조라고 할 수 있는 공제 윤두서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남도에는 19세기의 소치허련,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후송수면이나 동강정운면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공제 윤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제 윤두서 하게 되면 아마 공제 윤두서의 정면을 바라보는 그 자화상을 두 사람을 매치를 시키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자화상에 대해서는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제 윤두서는 광주에서 해남에서 그 해남 대흥사를 가다 보면 해남읍에서 대흥사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덕음산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 아래 연동마을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마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노구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남 윤씨의 그 세거지가 있죠. 노구당은 해남 윤씨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어초운 윤효정이 처음에 연동에 터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중흥시켰습니다. 그 후에 윤효정의 아들이었던 윤구, 그 다음에 윤구의 증손자였던 너무나 유명한 고산 윤선도,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공제 윤두서입니다. 그 노구당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고산 윤선도가 효종의 어린 시절 그 사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효종이 임금이 된 이후에 사부에게 수원에 집을 한 채 내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정치적인 파란을 겪고 낙향을 하면서 수원에 있는 집을 해체를 해서 배에 싣고 해남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해남에 다시 그 터를 잡은 연동에 지은 곳이 바로 노구당입니다. 이 노구당이라고 하는 편액 글씨는 우리나라 동국 진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옥동 이서가 썼습니다. 옥동 이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호 이익의 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제 윤두서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끼리는 서로 자녀들을 바꿔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제를 교환해서 말하자면 바꿔서 교육을 시킬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윤효정에서부터 그 이후 공제 3부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대에 걸쳐서 여러 시, 서, 그 다음에 화를 남긴 많은 문인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문에 그런 그 유명한 문인 서화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지금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제 윤두서는요, 요즘 알려지기로는 문인 화가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문인 화가라는 용어 그 자체대로 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학, 제자백가뿐만이 아니라 예학이라든가 음악, 소설, 병법, 농사, 지리, 산수, 그다음에 금석학이나 동서양의 천문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학자입니다. 이 화가로서의 윤두서는 이런 실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풍속화를 처음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진 자화상, 그 다음에 새로 시도된 남종화법이나 서양화법 등도 시도한 굉장히 창의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회화 경향을 대단히 선구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제 윤두서를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회화를 크게 4분기로 나누게 되는데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데요. 중기에 조금 더 중국풍의 산수를 떠나서 조선 후기라고 하는 대단히 문해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후기를 연 후기의 빗장을
여러 제낀 화가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초상화,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게 될 풍속화라고 하는 이후에 유행하게 된 풍속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공제 윤두상입니다. 실학자였던 만큼 서적들을 참고를 하게 되고 또 실학적인 관심들을 보이게 됐는데 천문서인 관교지별이라든가 양산이라든 것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윤두서의 작품으로서는 본인이 후인이 쓴 행장과 함께 서화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졸, 그다음에 시문지 및 공제 유고가 남아 있습니다. 실학자로서 그런 지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천문 지리에 대해도 관심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지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노구당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지도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도, 그다음에 일본 지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도 특히 그가 살았던 해남, 고향인 해남 근처 전라도에는 단순히 지리적인 표기뿐만이 아니라 인문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표시한 그런 특수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일본 지도도 베껴 그리는 거죠. 그 당시에 발간됐던 아마 지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베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써넣기도 하는 등 그런 지리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공제 유고집이죠. 자, 우리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공제 윤두서 하게 되면 대단한 선비로 알려져 있는데 얼굴을 보면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로 기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깡마르고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깐깐하게 보이는 그러한 인상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얼굴은 둥글둥글하고 약간 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을 응시한 눈은 굉장히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 자화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대부분 저 긴 수염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동서고금의 많은 자화상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더군다나 긴 수염을 저렇게 자세히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목이나 귀나 사실은 얼굴만이 뚝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렇게 강렬한 자화상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이 자화상에 대해서 그의 친구였던 이학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화상을 보고 쓴 시입니다. 육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해를 초월하는 뜻이 있고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도사나 검객처럼 보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자신을 양보하는 기품은 돈독한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학원이 이 자화상을 보고 쓴 찬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이학원은 이 얼굴에서도 윤두서의 그런 군자로서의 그런 의기를 한번 봤을 겁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거울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노구당에 남아있는 일제시대 거울인 것 같아요. 이런 거울을 보고서 자신을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공제 윤두서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자화상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얼굴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얼굴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성찰일 겁니다. 공제 윤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남인으로서 일찍이 20대 중반에 진사시에 합격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인들은. 그래서 벼슬길이 막혔죠. 형도 사화로 인해서 사사가 되고요. 증조부였던 윤선도도 여러 번 유배를 가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아마도 정계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찍이 정계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포기를 하고요. 시서화에 몰두를 합니다. 대단한 천재였었던 윤두서가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암울한 현실 그런 것을
아마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얼굴은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귀도 없고 이렇게 옷도 입지 않고 멀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밑그림에서는 두툼한 그 깃이 있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요. 그 위로는 귀가 솟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한 올 얼굴에 대단히 자세하게 수염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염을 표현하고 나서 아마 거기에다가 옷을 그린다거나 그 수염 사이로 또 귀를 그리기는 아마 어려웠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늘 그림을 보면은 화가가 어느 시점에서 완성이라고 하고 붓을 놓을까 하는 부분들이 늘 궁금했었는데요. 공제 윤두서는 이쯤에서 그림을 마감을 합니다. 자, 눈 보시면은 망막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요. 한 올 한 올 그린 수염은 보통의 필력이 아니죠. 이런 수염 사이로 옷깃을 그려넣는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평생 시서화로 살았던 공제 윤두서는 산수화에 있어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가 쉽진 않았었습니다만 고시 역대 명인화보라고 합니다. 줄여서 고시화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문인화를 판각을 해서 중국에서 발간한 화보들을 방해서,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이 윤두서의 작품이고요. 오른편이 그런 화보의 내용입니다. 저런 판각된 화본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수화를 그렸죠. 네, 그런 거 하게 되면 중국의 고사를 그리거나 고사 인물도지요. 나무 아래 낮잠 자고 있는 선비도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산속에서 약초를 씻고 있는 노인도 그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제 윤두서는 이제 최초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좀 전에 보셨던 오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나무 아래 낮잠 자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이 구도를 똑같이 바꿔서 나무 아래 집신 삼는 노인을 그려놓습니다. 우리는 단원 김홍도도 알고 있고 회원 신윤복도 알고 있고 그 후에 아주 신명나는 여러 풍속화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제 윤두서가 이런 그림을 그리던 1700년대 초반에 단원 김홍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194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유행하기 훨씬 이전에 이런 풍속화를 최초로 그리게 됩니다. 윤두서가 이런 그림을 그리자 당시 이제 문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제로 한, 그것도 평민들의 일하는 모습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차차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로로 앞서 보셨던 사실적인 초상화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되는 풍속화를 최초로 그린 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조선 후기를 새로 시작한 화가, 조선 후기의 시작점을 바로 공제 윤두서에 두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여성이, 그것도 일하는 여성이 아마 그림의 주인공이 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풍속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시녀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여성이 그림의 주제로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제 윤두서의 이 나물 캐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모습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죠. 밭을 가는 모습, 그 아래는 목동이 소를 치는 모습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로 인해서 공제 윤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선 후기의 사실적인 회화의 기초를 닦았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신명나는 흐름이죠. 그 흐름을 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제 윤두서는 이제 산수화, 그런 풍속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물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말 그림을 좋아했는데, 사실 말 그림의 역사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그림, 인물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 그림을 어떤 말의 정신, 말의 기질까지를 그려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제 윤두서도 이런 말 그림을 여러 폭 그리게 되는데, 특히 이 백마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타던 말을 굉장히 아껴서 저렇게 버드나무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묶어서 늘 이렇게 세워놓고 모델 삼아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동국문헌록에 보면 윤두서는 인물과 동식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며칠을 주시하여 그 진형을 파악하고서 붓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림을 그릴 때는 모델을 앉혀놓고 그냥 그 앞에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재가면서 그림을 그리죠. 비례를 맞추고 명암을 넣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 우리 동양화라고 하는 것이 붓을 한번 잘못되면 고쳐 그리기가 어렵죠.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지우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진영을 파악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흉중성죽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그림을 그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회화의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동식물의 어떤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질, 그런 성향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이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내서 말그림이나 인물의 특성들을 잘 표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스님, 대흥사의 스님을 많이 보셔서 그랬을까요? 노승도도 여러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노승도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이 노승도의 경우에는 공제 윤두서가 굉장히 꼼꼼한 그림만 그렸나 싶었는데 저 요승이 짚고 있는 지팡이를 보시면 굵은 붓을 쿡 눌러서 쭉 내리대는 저 필선의 힘이라든가 필력이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제 윤두서의 공제 윤두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45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인 윤덕희는 그보다 거의 배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덕희 아버지 윤두서의 화업을 이어서 선비였지만 또 문인화가로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낙서 윤덕희입니다. 자는 경백이었고요. 호는 낙서라고 했는데 흔히 우리 남종문인화라고 하는 남종문인화풍 선비들의 그림이었던 남종문이나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된 진경산수화 그리고 아버지의 화풍을 이은 풍속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서양화법 등 18세기에 새롭게 유행했던 다양한 화풍에 관심을 갖고 많은 그림들을 남깁니다. 사실 공제 윤두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윤덕희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버지만큼 뛰어난 화가는 아니지만 작품 수는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 공제 윤두서가 일찌감치 벼슬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이제 윤덕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숙종대에는 남인들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1748년 64세 때 숙종의 어진을 이모하는 일에 감동으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윤덕희 또한 화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문인으로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문집 수발집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와 여러 만사, 발문 등 많은 시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8편의 재화시, 그림에 대한 시를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덕희의 화풍 또한 아버지 윤두서의 그림처럼 고시 역대 명의화보라든가 고시화보라고 그랬죠. 그런 화보를 중심으로 한 화보풍의 산수화가 주를 이룹니다. 아버지 그림과 양쪽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게 많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런 공기놀이라고 하는 풍속화도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윤두서의 풍속화를 기억하실까요? 윤두서가 훨씬 더 그냥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좀 중국풍이 나는 재미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이런 공기놀이하는 어린아이를 그렸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혹시 어린이 그림들을 기억하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윤덕희의 공기놀이가 아마 시작이 아닐까요? 할 정도로 어린아이가 한 손에는 바람개비를 들고 한 손으로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그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들,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는 그림들 또한 윤덕희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덕희 그림에서 윤덕희가 가장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사 인물도예요. 대부분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런 말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채무늬 귀환도라든가 여러 그런 그 여성들의 그림이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한 기마 인물도 또는 신선도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공제 윤두서 그 큰아들이었던 낙서 윤덕희를 이어서 또 윤덕희의 아들이었던 청고 윤용 또한
문인 화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1708년에 태어나서 1740년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죠. 그래서 굉장히 천재,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짓고 굉장히 뛰어난 화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재능을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는데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남아있는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산수화, 풍속화 외에 사실 그 문헌에 보면은 몇 권의 화훼의 초충, 영모화로 꾸며진 취우첩이라고 하는 화첩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윤영의 사위인, 조카 사위였던 다산 정약용의 문집 속에 여유당 전서에 보면은 윤용의 이 취우첩을 보고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영모, 화목, 그다음에 곤충을 그렸는데 정말 실물을 닮았고 그 묘한 이치는 정세하며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전하지는 않습니다. 윤용의 산수화 또한 아버지 윤덕희 또 할아버지였던 공제 윤두서의 산수화풍과 거의 유사한 이런 그 전통적인 중국 산수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어쩌면 남산에서 올라가서 서울 한양을 내려다보며 그린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와집들이 이렇게 연운에 가려져 있는 기와집들을 내려다본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진경에 대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실경에 대한 이런 그림들도 그려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윤용의 그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물 캐는 여인입니다. 혹시 이전에 보셨던 공제 윤두서의 체해도가 기억이 나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이 바로 그 윤두서의 체해도입니다. 두 여인이 한 사람은 이제 뒤를 바라보고 한 사람은 막 나무를 캐려는 저 뒷모습을 포착한 풍속화, 여인들을 그린 체해도. 아마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겠죠. 그런데 이제 한 3, 40년 그 손자가 그린, 윤용이 그린 그 왼편의 체해도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이 풍속화가 훨씬 더 무르익은 시대의 그림이어서 그런지 윤용의 그림에서 훨씬 더 사실감이 드러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여인들이 키도 크고 손목도 가늘어서 농촌의 여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사녀도 같은 데서 봤던 그런 여인들이 그냥 쑥 캐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윤용의 이 체해도는 호미를 잡은 손 보시면 어때요? 거뭇거뭇 굉장히 약간 타 있고요. 근육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걷어올린 치마 아래 보이는 다리라든가 집신을 신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사시감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할아버지에서 한 단계 뛰어넘은 그런 그 풍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머리수건이며 할아버지를 이어 이런 그 여인의 체해도를 일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제 윤두서, 낙서 윤덕희, 그다음에 청고 윤용을 이어 바로 조카 사이라고 했던 우리 실학계의 거두죠. 다산 정약용 또한 바로 이런 매조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점의 산수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공제 윤두서하고 어떤 의미가 어떤 그 연관이 있었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강진에 오게 된 것도 강진에서 원래 해남윤 씨의 그 본거지가 강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강진에는 해남윤 씨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그 외갓집이 있는 해남 노구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의 유배는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유배지가 강진으로 정해진 것은 아마 그런 외가 근처로 보내려는 그런 배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게 실제로 배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산 정약용은 다산 초당에 있으면서 바로 그 노구당에 있는 수많은 서적들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많은 조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외가의 이런 전통을 이어서 본인도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내기도 하죠. 이 메소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다산초당에서 유배 시기에 그런 그 딸에게 그려줬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다산정약용 실학자였던 다산정약용 그 실학의 흐름이 추사 김정희로 이어지게 되고요. 다시 추사 김정희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바다 건너 해남 바다 건너 진도의 소치 허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향이라고 하는 예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에서부터 소치 허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소치 허련 또한 그런 그 추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공제윤두서의 그림을 보고 그림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제윤두서 3부자에서 이어져 오는 조선시대 남도 서화의 맥이 소치 허련으로 이어지면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제윤두서와 그 3대 화가들의 의미 그리고 공제 초상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